바이오가 성장하는 한 CDMO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경쟁 요소를 다 갖추고 있고 삼성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하고 딱 들어맞는 사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좀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ABL 바이오가 이제 수주 글락소스미스클라인하고 이제 나왔잖아요. 기술 이전 계약이 나왔는데 그거 관련돼서 대표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 그 외에 이제 뭐 그 전에도 이제 알테오젠 기술 이전권도 있었고 뭐 리가캠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뭐 ABL 바이오 뭐 그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요 회사들에 대해서 좀 최근 기술 이전 현황까지 같이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세 회사 모두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네. 분야를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기술 트렌드를 항상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마 이제 제가 그 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몇 개 이제 말씀을 드렸을 텐데 ADC라든가 아니면은 제형 변경이라든가 네네. 이제 BBB 셔틀을 통과하는 네네. 퇴행성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제 같은 경우에도 관심들이 많죠. 그 다음에 RPT 같은 경우도 방사선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이중 항체에 대해서는 최근에 관심도가 더욱더 커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기술 트렌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글로벌 기술 트렌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는 치료하지 못했던 접근하기 불가능했던 그런 분야를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을 뇌로 보내는 게 특이성이 높아야 됩니다. 약물을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치료를 하려고 보내는 거죠. 네네. 그런데 그 뇌로다 많은 물질을 보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뇌로 많은 물질을 보내되 아주 특이성이 높아야 됩니다.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이번에 ABL 바이오가 기술 수출한 것은 BBB 셔틀입니다. 그러니까 뇌로 약물을 전달해서 우리가 타겟팅하는 뇌 안에 있는 그런 물질을 타겟팅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퇴행성 뇌질환 관련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기술이죠. 이번에 BBB 플랫폼 그랩바디 B를 플랫폼 수출을 하게 된 거고요. GSK에서는 이 기술을 가지고 가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체라든가 올리고 누클레오타이드 같은 다양한 이제 퇴행성 뇌질환을 타겟팅하는 치료제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4조 원이 넘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기술 수출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기존에 기술 수출했던 사노피의 ABL 301 데이터가 나오기도 전인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그 중간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기술 수출이 체결이 되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사노피의 그 임상 1상 결과가 만약에 좋게 기존에 생각했던 대로 잘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이 그랩바디 B에 대한 그런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 그러면 이번에 기술 수출한 ABL 바이오가 기술 수출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사노피, 그다음에 GSK 이렇게 두 번째인데요. 두 개 다 빅파마에게 기술 수출을 한 거고요. 빅파마에 기술 수출한 건수가 한 개를 수출했느냐, 두 개를 했느냐, 세 개를 했느냐에 따라서 시가총액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달라질 수밖에 없느냐? 기술에 대한 그러한 신뢰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 개를 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그런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됐겠지라고 이야기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빅파마가 두
두 번째 빅파마까지 가져갔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어쩌다가는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기술력이 있구나라고 네, 볼 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따라서 신뢰도가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에 반영되는 그 속도도 가속도가 붙는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업체들이 니가캠 바이오가 있죠. 네. 그다음에 알테오젠도 계속해서 빅파마향 기술 수출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빅파마에게 기술 수출한 회사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가져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바이오는 돈이다라고 했는데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돈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7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올해 마일스톤이 들어오게 되면서 아마 그 금액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개발 자금을 이제 더욱더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특이적입니다. 그래서 유한양인 같은 경우에도 1,000억 원 단위에서 작년도에 2,000억 원 단위로 올라갔고요. 네. 향후에는 4,000억 원 단위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네. 네네. 그래서 돈이 풍부한 회사이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R&D 금액을 늘려가면서 많은 파이프라인들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블록버스터를 만든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이 거대한 자금을 통해서 그 연구 개발을 더욱더 이제 공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블록버스터를 더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빅바이오텍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업체들이 향후에는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본 기사 보니까 ADC가 인상적인 게 단독요법에서 이제 병용요법으로 확대된다는 측면, 그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 알테오젠이 하는 SC 제형, 그러니까 뭐 그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바꾸는 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나 이 말씀하신 빅파마의 어떤 뭐 적응증 확대라든지 그런 확장성, 그 SC 제형이 갖는 중요성, 그것도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ADC 같은 경우가 이제 병용요법으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병용요법은 트렌드입니다. 네. 그래서 ADC뿐만이 아니라 뭐 네. 이중항체, 최근에 다른 이제 새로운 트렌드의 기술 트렌드를 쫓아가는 모달리티들이 네. 대부분 이제 병용요법으로다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강력한 이제 그 치료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존 치료제를 버리고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기존에 잘 나가는 그런 치료제하고 같이 병용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기존 시장도 같이 다 포함하면서 치료 효과도 더 확률도 높이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SC 제형과 관련해서는 SC 제형으로 개발하게 되면 신약으로 승인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이제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글로벌리 이 히알루로니다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그런 기술 수출은 향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에 알테오젠 그 특허 소송 관련돼서는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옴으로써 특허 관련된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걸 뭐 증명할 수 있는 건가요? 증명이라기보다는요.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 네. 그렇게 보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앞에 모두에 말씀 좀 주시긴 하셨는데 이 CDMO 쪽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쪽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CDMO 쪽은 여전히 성장할 겁니다. 바이오가 성장하는 한 CDMO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핵심적인 경쟁 요소를 다 갖추고 있고 삼성 특유의 그런 경쟁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삼성 반도체가 됐건 아니면 삼성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하고 딱 들어맞는 사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공장을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짓느냐, 기간이라든가 비용 이런 모든 측면을 고려할 때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년 남짓의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미국을 가면은 4년 이상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이 효율적인 측면을 아마 열심히 계산을 할 겁니다.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말지 그런 물론 이제 CDMO이기 때문에 어떤 그 수수료를 받는 그런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당장 영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기술 수출이 아주 장기간의 베이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향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그 물질을 생산하고 납품을 하는 그런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이제 관세 정책에 의해서 이제 외부에서 들여오는 그런 바이오든 아니면 다른 그 의약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물린다 그러면은 아마 그 빅파마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때 이제 가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쟁력은 아주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률, 그 다음에 4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하반기에 매출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5공장 이제 그 가동에 이번 달에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달리티 측면에서도 이중항체와 애쉬 분야를 대응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매출 증가라든가 그런 그 이익을 계속 늘려가는 이 부분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한 부담도 많이 덜어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경쟁 업체인 론자의 그런 주가가 이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기만 해도 잘 하고 있는 시절인 거죠. 그래서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는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일일성 비용들이. 그래서 올해는 그런 비용들이 줄어들 거고요. 계속해서 강조를 회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비용 관리 올해 이제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제 원가율도 올해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5조 원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 특히 이제 진펜트라 같은 부분이 작년도에 부진했는데 아직까지 그 이제 회사 이제 목표에 대한 신뢰성이 시장에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이 진펜트라의 매출액이 늘어난 그 속도를 보면서 아마 투자자들이 투자를 고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CDMO 관련돼서 사실은 글로벌로 의미 있는 회사라고 하는 데는 그 스위스 론자하고 국내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아까 얘기 드렸던 뭐 중국 업체들 뭐 일본 후지필름 요 정도인데 이게 국내도 뭐 롯데 바이오로직스도 롯데그룹도 한다고 하고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CDMO가 어떤 기술 진입 장벽이라든지 그런 허들이 낮은 건가요? 네. 신약 개발보다는 허들이 낮은데 제넬보다는 높은 상황인 거죠. 따라서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만 일단은 중요한 것은 생산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후발 업체들이 좀 불리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시밀러를 뭐 1개, 2개 이제 개발해서 팔겠다. 이렇게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삼성 바이오 에피스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11개 정도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기존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할 때 번들로 묶어서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가격 협상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개, 2개의 제품을 팔아서는 수익을 내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CDMO 업체들도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품군에 따라서 경쟁력이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향후 경쟁력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보다 금리를 빨리 안 낮춰서 바이오텍들의 뭐 자금 사정이 계속 좋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이런 위탁 생산을 받는 그러니까 바이오텍 회사들이 연구 개발만 하지 전부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론자한테 위탁 생산 맡기잖아요. 바이오텍 자금 사정에 따라 이런 회사들의 좀 실적 변동성 우려는 없나요?
있고요. 네네. 올해도 여전히 이제 뭐 10년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4.23까지 이제 육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바이오텍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바이오텍들이 CDMO를 많이 맡기는 회사가 스위스의 론자라든가 우시바이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여전히 이제 그쪽 부분들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최근에 우시바이오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영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네네.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을 론자가 이제 혜택을 입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좋은 점, 나쁜 점이 이제 론자 같은 경우에는 좀 상쇄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텍에서 수주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오늘 기준으로 그 퓨처캠 좋은 이제 임상 결과가 네.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퓨처캠 포함해서 이 방사선 동요소 치료제에 관련된 향후 전망이나 퓨처캠도 좀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네. 뭐 국내에는 이제 볼만한 회사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요. 네네. 막 퓨처캠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그 이제 공시를 통해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계속 좀 늦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왜 발표가 늦냐 뭐 이런 거 갖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CRO한테 받는 대로 바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CRO에서 이제 늦게 넘어온 거죠. 네네. 결과를 보면은 요번에 이제 관심이 많았던 지표는 ORR 지표입니다. 네네. 근데 ORR 지표가 60%가 나왔죠.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이제 대상 환자 수가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 수가 좀 적은 게 좀 한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ORR 데이터가 6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ORR 데이터를 체크하는 그런 기준이 PET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PET로 그 촬영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그 플루빅토가 한 임상 이상의 그런 평가 기준 대비해서는 훨씬 더 까다롭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골 전이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잡아내기 때문에 평가 지표가 더 이제 퓨처캠이 엄격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한다 그러면 60%는 플루빅토가 임상 3상에서 나타냈던 게 약 30%, 29점 몇 %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2배 정도 잘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직접 비교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네. 그리고 환자 수도 차이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임상 3상 결과까지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런 데이터는 나왔다. 그리고 베스트 인 클래스의 그런 수치는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신청을 국내에서 하겠다라는 신청을 한 상황이고 향후에 승인이 된다 그러면 조기 신약 신청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잘 나왔기 때문에 향후 기술 수출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퓨처캠 파이프라인이 뭐 어떤 암을 대상으로 하고 좀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전립선 거세 저항성 전립선 암을 대상으로 한 그런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에 걸리게 되면 그 전에 다양한 호르몬 요법에 의한 치료제를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재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그 단독요법으로 쓰는 건가요? 좀 병용요법의 형태? 네, 요번에 네. 요번에 이제 임상을 진행한 건 단독 요법으로 진행을 하고요. 향후에는 단독 요법, 그 다음에 병용 요법으로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소개해 주신 것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회사가 버텍스라는 회사 하고 아제넥스 요 회사들에 대해서도 좀 업데이트 부탁드리고 그 최근에 뭐 빅파마 중에 대표님 좀 보고 계시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빅파마들이 최근에 많이 어렵죠. 말씀드린 대로 왜 어렵냐면
올해는 그 M&A를 많이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게 네. 나오면서 M&A를 할 경황이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미국에 새로운 공장을 투자하느냐, 더 투자하느냐, 자금을 한 25% 대부분 25%에서 30% 정도는 더욱더 이 미국에 네네. 투자하면서 자금을 더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에 대한 부분도 다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향후 제약바이오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도 지금 잘 모르는 겁니다. 네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FDA의 인력이 계속 감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승인되는 속도가 이 황당하게 늦어질 네.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이 점을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지금 크게 다루지는 않는데 매우 중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임상에 올라오는 물질들의 숫자도 늘어나거니와 향후에는 더욱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가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향후에는 임상 단계에 올라오는 물질들의 그런 그 숫자가 더욱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FDA에서 그 빠르게 올라오는 그런 임상 단계 물질들을 신약 승인 심사를 빨리 해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술통에 술이 많아도 그렇죠. 나오는 구멍이 네. 더욱더 작아진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빅파마들이 좀처럼 M&A에 큰 돈을 지금 쓰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M&A도 줄어들고 있고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임상 파이프라인이라든가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만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빅파마들이 약간 그 의사결정하기가 불편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빅파마들의 주가도 최근에 부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버텍스라든가 알제넥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좋은 주가 모습에서 약간씩 주가들이 같이 이제 조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이제 빅파마들 그다음에 빅바이오텍들이 같은 상황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버텍스 같은 경우에는 CFTR이라는 이제 염소 이온을 세포에서 바깥으로 내보내서 예를 들어서 폐의 그런 흐름을 좋게 하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CFTR 트리카프타라는 치료제가 거의 원화로 환산하면 한 15조 원 정도 1년에 팔려요. 그리고 독점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하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남들이 연구개발하는 그런 분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요.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 어려워하는 분야 중에서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진 그런 분야에 대해서만 이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제로 개발했을 때 블록버스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약물들만 연구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연초에 저나벡스라는 기마약성 진통제가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잘 팔리고 있는 트리프타라는 치료제의 그 다음 단계인 알리프트렉이라는 치료제가 낭성 섬유증이라는 이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두 치료제가 매출액에 기여를 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한 8% 정도 이익이 늘어났다. 작년에는 한 110억 달러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요. 올해는 120억 달러 정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양한 그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임상 결과들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제넥스는 자가면역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국내의 한올바이오파마하고 같이 경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치료제로는
중증급 무력증 치료제, 그 다음에 CIDP 이라는 이 두 개의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MG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도에 CIDP 치료제를 새롭게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기대했던 것 대비해서 치료제가 잘 팔리고 있다, 처방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올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PFS, 프리필드 시린지, 그러니까 환자가 직접 주사를 할 수 있는 제형으로 승인을 받는, 오늘이 이제 4월 10일에 승인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조만간 승인이 되고요. 만약에 승인이 된다 그러면 아마 매출 증가 속도라든가 주가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G, CIDP 모두 프리필드 시린지로 승인을 받는 매우 큰 이벤트가 4월 10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TED입니다. 테드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암병증이라는 네네. 부분인데, 내년도 2026년 2월 달에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도 한올 바이오파마하고 같이 경쟁을 해요. 올해 하반기에 이 바토클리마브로 한올 바이오파마는 테드 관련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조금 빠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테드의 그 임상 결과를 보고 중증급 무력증의 연구 결과가 임상 3상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하반기에 나오는 테드의 결과를 보고 이 바토클리맙 MG를 신약 승인을 신청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드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아제넥스의 경쟁 속도, 그 다음에 호재들이 단기적으로는 많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 한올 바이오파마 관련해서는 첨언을 하자면 바토클리맘 말고 이뮤노반트 1402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새롭게 기대를 하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으로 이 한올 바이오파마는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뮤노반트 1402로 개발하고 있는 GD라든가 GA 이런 부분들이 그 시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매우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명하신 것 중에 이 낭소섬유증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낭성섬유증. 낭성섬유증. 네. 버텍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낭성섬유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폐의 상피세포에 있는 상피세포에서 염소 이온을 뿜어내야 됩니다. 세포 바깥으로. 네네네. 그러면 기관지에 염소 이온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되면 염소 이온이 나오면서 물도 같이 세포 안에 있는 물도 같이 빨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관지의 흐름이 좋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염소 이온이 막혀가지고 이 통로가 막혀서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은 물도 같이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흐름이 안 좋아지는 거죠. 사막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끈적끈적하게 되면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대중요법으로 이 감염증을 완화하는 그런 치료제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었는데 이 트리카프타라는 낭성섬유증 치료제를 이 버텍스가, 이 낭성섬유증은 많은 돌연변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환자군들이 이제 돌연변이에 따라서 많은 환자군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트리카프타가 나오면서 전체 환자군의 90%를 커버하게끔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머지 10% 환자들이 염소이온을 수송하는 이 막단백질조차가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단백질이 없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모더나라는 회사하고 협업을 해서 모더나라는 게 단백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CFTR 단백질을 같이 만들어서 위로 이 막으로 띄워주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임상 1, 2상이 결과가 올해 상반기 중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 결과가 만약에 잘 나온다 그러면 아마 모더나의 주가도 일정 부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로 본다 그러면 환자분 전체로 본다 그러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15조 원의 1년간의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약 1조 5천억 원 정도의 그 환자를 타겟팅하는 치료제를 현재 버텍스하고 모더나가 협업으로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귀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죠. 난치성, 희귀 난치성 질환. 네, 그렇습니다. 그 대표님하고 이제 빅파마랑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얘기하니까 어렵지만 너무 재밌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제약바이오에 막 엄청 투자를 하고 싶은 막 그 욕심이 막 생깁니다. 근데 상장 이전, 그러니까 비상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 중에 굉장히 특징적으로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 있었거든요. 오름 테라퓨틱. 네. 예, 요게 이제 상장이 됐잖아요. 오름 테라퓨틱은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진 기업이고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ADC 하는 회사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시기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에다가 약물을 결합했다라는 거고요. 이 약물로 단백질 분해제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DC라는 게 타겟팅하는 암세포에 있는 뭐 암세포든 아니면 타겟팅하는 세포의 특정 항원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이다 그러면 암세포에 있는 암세포 겉에 달려있는 그런 막단백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합을 하겠죠. 결합을 하고 나면은 암세포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같이 연결돼 있던 단백질 분해제라는 게 타겟팅하는 그 암세포의 안에서 우리가 분해하고 싶은 단백질을 분해하도록 만드는 기전인 거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암이다 그러면 암을 치료한다고 아니면 특정한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기전의 약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름 테라퓨틱은 현재 임상 1상 단계 2개의 약물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BMS에 기술 수출된 한 개의 약물이 있고요. 5029라는 또 다른 임상 1상 단계 약물이 있습니다. 똑같이 GSPT1이라는 타겟 세포의 단백질을 분해하는 기전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5029라는 오름 테라퓨틱 5029 임상 중에 환자가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현재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름 테라퓨틱이 갖고 있는 이 기술력과 그 다음에 글로벌리 거의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DAC라고요. 항체에 단백질 분해제를 붙인 것을 DAC라고 말합니다. 단백질 분해제, 항체 결합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말씀드린 그 버텍스라는 회사하고도 같이 기술을 이전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잘 지켜봐야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분해제가 왜 중요하고 이게 단백질 분해제 관련 기업인 것 같은데 단백질 분해제에 대해서도 조금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제가 되는 단백질을 분해한다는 것은 아예 그 원인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분해제라는 게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래전에 이제 생겼는데 그거를 ADC처럼 활용을 해서 항체에다 붙여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최근에 시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 단백질 분해제로 제대로 된 치료제가
승인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개발되는 치료제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된다. 아직까지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물질들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프로탁이라는 형태로 많이 연구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탁이라는 게 단백질 분해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타겟팅하는 물질을 분해하는 기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ADC로 개발했던 물질들의 페이로드, 즉 약물들을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뭐 토포 이소모라제라는 것을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미소세관을 이제 억제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었었는데 단백질 분해제라는 그러니까 ADC의 페이로드를 조금 더 다양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주목을 받는 게 바로 단백질 분해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백질 분해제 쪽에 뭐 투자를 하거나 관심 있는 빅파마가 있나요? 이 단백질 분해제 관련해서는 빅파마들의 관심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이제 비만 치료제 이 물질에 대한 욕구가 강했고요. ADC는 뭐 여전히 이제 몇 년 동안 강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방사성 의약품으로 왔다가 최근에는 다시 또 그 단백질 분해제 쪽으로 이렇게 흐름들이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전히 ADC를 주축으로 한다는 거예요. ADC가 가장 중요한 그런 백본이고 ADC의 페이로드를 무엇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뭐 방사성 의약품을 붙일 것이냐 아니면은 단백질 분해제를 붙일 것이냐 나중에는 다른 것을 또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 ADC의 이 백본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페이로드를 바꿔가면서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뭐 DAC 단백질 분해제 항체 결합체도 뭐 생소하다 이렇게는 느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연간 확장성을 가지고 이 최근에 TNL이라는 회사를 좀 말씀 주신 적이 있는데 이 회사는 어떤 의미로 좀 소개를 해주시는 건지. TNL은 이제 그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여드름 패치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라든가 아니면 여드름이 생겼을 때 치료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다. 그래서 입소문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거고요.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고 매출 증가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PER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요번에 이제 그 이제 관세 장벽 이 문제가 어떻게 이제 또 그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원료 의약품을 만들고 또 그 미국에 판매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수익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아무튼 기술 경쟁력이 뛰어나고 제품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판매는 꾸준히 될 것이다. 입소문에 의해서 판매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어떤 그 제품보다도 매출은 향후에 이제 증가 속도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TN의 입장에서도 국내보다는 미국 시장을 더 주력으로 미국 시장 수출 파일을 훨씬 키우려고 하는 거죠. 예, 미국, 그 다음에 유럽까지, 그 다음에 동남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제품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고요. 일단은 붙여본 사람들은 계속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 군데 지금 붙이고 나왔는데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예, 그 뼈드럭지가 나면은 이제 치료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치유가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약간 그 이제 피부 트러블이 나면 발개지잖아요. 맞아요. 이 발개지는 것도 약간 감출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 TNL의 홍보 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대표님 그 이혜진의 바이오 투자학교 유튜브 채널 말고 최근에 책을 쓰신 걸로 아는데 이 책인데요. 요거 책에서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바이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책을 통해서 꼭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그 5년 후 10배 오를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주요한 요지는 국내 업체들도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업체 중에서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만한 그 기업들을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형성한다 그러면 2030년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다른 산업 대비 현재 성장 속도도 빠르거니와 향후의 성장 속도도 더욱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가총액 비중이 한 8%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것도 2018년, 19년에 제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볼 때 펀드 매니저를 할 때는 거의 뭐 2%이 정도 수준이었죠. 4배 성장했네. 네. 2% 3% 네네.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한 3, 4배 네네.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보는 거는 2030년에 가면은 네. 아마 20% 이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빅바이오텍이라는 게 뭐 어디에 뚜렷한 정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빅바이오텍은 시가총액 한 50조 원 이상 되는 제약 바이오 기업입니다. 신약 개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30년이 넘어가면서 국내에도 여러 개의 빅바이오텍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현재 그런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10조 원 이내입니다.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4조 원 이내죠. 네네네. 그래서 충분히 40조 원 이상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다 10배 이상 오르냐 그렇게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업체는 실패할 수도 있겠죠. 신약 개발에. 그러나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한 그런 기업들이 그 실패한 기업들을 만회하면서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줄 것이다.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국내 업체가 무슨 빅바이오텍이냐. 네네네. 황당하다. 네. 이런 이야기였고요. 저도 작년도 하반기 상반기까지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께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하반기로 지나면서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지금 관세 정책에 의해서 사태가 많이 이제 엄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바이오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아마 글로벌 바이오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고요. 국내 그 정부가 됐건 아니면 투자자가 됐건 많은 부분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해 관심도 갖고 또 투자하는 금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죠.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발빠르게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님 앞부분에 얘기한 기업들 외에 지금 사실은 사람들 관심 많은 기업 하나 빠진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유한양행인데요. 네. 유한양행 조금 업데이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이오 투자는 앞으로 성장성 있고 시장이 너무 커질 건 알겠는데 개별 기업 너무 어렵다. 그래서 네. 국내 바이오 기업들 모아놓은 국내 ETF 그리고 네. 미국의 빅파마나 미국의 바이오텍들 모아놓은 ETF 좀 소개해 주신다면. 네. 뭐 국내 ETF 중에서는 그 삼성에서 하는 코악트, 네, 코아트. 액티브 ETF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그 미국 쪽에서는 XLV, XLV. XLV 같은 경우에는 XLV입니다. 네, V. 네. XLV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모습은 약간 이제 시장과 동조 현상을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YTD로 본다 그러면은 다른 지표,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대비해서도 훨씬 더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XLV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 시장이 무너질 때 버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좋냐. 주식이라는 건 먹자고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XLB를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면은 이렇게 아주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현금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반등을 할 겁니다. 그때 아마 XLB에서 일정 부분 나스닥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펀드 매니저를 굉장히 오래 했지만 현금의 중요성은 시장이 망가질 때 더욱더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돈은 없습니다. 돈은 없을 수밖에 없죠. 시장이 안 좋아지고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데 현금을 고스란히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 그건 부자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그렇게 돈이 많은 투자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그냥 놀리기 굉장히 아깝다라고 평소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착같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을 XLB 같은 부분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투자도 될 뿐더러 향후 여차하는 순간에는 현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LB에 대한 투자를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더욱더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한양행은 렉나자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렉나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 생존 기간은 이제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최종 데이터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늦게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리브리반트 렉나자 병용하는 이 병용요법인데 리브리반트 SC 그 피하 주사 제형으로 그 FDA에서는 미국 FDA에서는 일단 생산과 관련한 문제 때문에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승인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며칠 전에 유럽에서는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에서 만약에 피하 주사 제형 병용요법이 승인이 된다 그러면 향후 이 렉나자 이제 매출 상업화 속도도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블록버스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GI 이노베이션으로부터 기술 도입한 GI 301 알러지 치료제로 현재 개발하고 있는 물질의 이제 치료 효과, 임상 결과가 임상 1상 단계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베스트 인 클래스 약물로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될 가능성까지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오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워낙 펀드 매니저 생활을 오래 하셨고 기관 투자자로 계셨으니까 지금 진짜 이런 질문 쓰기 싫었지만 실제로 지금 엄청나게 힘든 주시장을 겪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대표님만의 어떤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저도 이제 오랜 동안 펀드 매니저 생활을 했고 주식이라는 건 한 80%의 기간은 늘 힘들고 괴롭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중에 일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지금과 같이 굉장히 그 뭐 불가항력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이지 않습니까? 기간이 언제까지 그다음에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미국이 키를 쥐고 있는데 얼마만큼 밀고 갈지 이런 게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예측하거나 이런다는 게 굉장히 불가한 거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FDA 조직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려울 때는 그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려운 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측을 잘할 수 있고 그 예측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확신을 갖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그거는 나중 되면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이
굉장히 큰 손실이 나고 회복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안 보일 때는 그냥 안 보이는 걸로 네. 대응을 하면 됩니다. 잘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과감하게 합니까? 약간은 줄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줄일 수도 있고요. 제가 좋게 보는 주식을 일정 부분 너무 안 보일 때는 그 주식을 줄입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 그리고 결국은 시장이 안 좋아졌다고 할 때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하는 행동은 가장 좋아하는 주식을 파는 겁니다.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환매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관 투자가라 하더라도 주식 비중을 줄이고 싶은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환경은 안 좋아지고 돈은 없게 마련입니다. 네네. 개인 투자가뿐만이 아니라 기관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래서 환매가 들어오고 그리고 전략사업본부에서 주식 비중을 줄이겠다. 네네. 위험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들고 있던 주식이 어떤 주식입니까? 자식 같은 주식, 네네. 자기가 가장 마지막까지 지켰던 주식입니다. 결국은 그거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서는 정답도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황 논리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요. 그래서 이제 연륜이 많은 매니저들은 미리 그런 걸 상황을 판단을 하고 현금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든 말든.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부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안 보일 때는 그냥 안 보이는 정도의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게 그게 정답이다. 그러다가 그래도 웃을 기간이 20%라고 했는데 네네. 20%의 기간에는 주식이 확실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집중력을 발휘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을 때 힘을 빼면은 그때 힘을 발휘해야 될 때 오히려 넘어지고 돈이 없거나 아니면은 기진맥진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안 보이고 우울할 때는 안 보이는 상태로 개인 운용을 하고 전략을 짜고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조금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조금이나 여러분들 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장시간 동안 제약바이오와 이 투자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그리고 깊은 인사이트 나눠주신 이혜진의 바이오투자학교 이혜진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